예, 안녕하세요. 귀중한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알파고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군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마 로봇도 우리 어떤 식으로든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 1시간씩 얘기하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지식을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다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서 인공지능을 얘기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고요. 저는 아마 로봇공학자, 컴퓨터 과학자, 이런 범위에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공지능이 결국은 우리 지구의 진화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억 년 전에 폴리머리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세포가 되기 위한 전 단계부터 시작해서 세포가 생기고, 그리고 20억 년 전쯤에 저런 초기 이동하는 어떤 그런 생명체가 생기고, 그것들이 발전해서 양서류,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파충류, 그리고 포유류로 진화를 해서 특히 5억 4천만 년 전에는 종의 폭발이라고 해서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들이 발생을 했고요. 불과 이건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 250만 년 전에 걸어다니는 포유류가 생겼습니다. 그 포유류가 점점 더 진화를 해서 180만 년 전에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유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45억 년이라고 보면 180만 년 전에 인류가 탄생을 했다고 보면 45억 년을 하루로 보면 불과 34.6초 전에 인간이 태어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가 지구를 지금 정복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구의 역사가 지능의 진화, 지능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 표를 그렸는데 내이처럴 인텔리전스, 자연지능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처음이 시작이 세포고요. 세포의 능력은 이제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자기를 잡아먹는 위험한 그런 다른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지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단계가 우리가 이제 파충류로 본다면 파충류의 뇌는 아마 3차원적인 공간 지각 능력을 갖추어서 이것도 역시 내가 따라가야 되는 메이팅을 해야 되는 것이 어디 있고, 먹이가 어디 있고, 또 내가 피해야 되는 거는 어디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단계인 매멀리언, 그러니까 이 포유류도 아마 이 앞에 있는 그 간단한 셀과 그리고 파충류의 어떤 그런 공간 지각 능력을 갖춘 채로 하나 더 갖춘 능력이 아마 사회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팬지는 한 20마리에서 50마리 정도의 어떤 사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 집단에서 누가 보스인지, 누가 나보다 힘이 약한지를 이해를 하고 거기서 적절한 어떤 교류를 통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아마 집단적으로 종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인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능력을 다 포함해서 새로운 능력, 즉 시간을 지배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참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생명체들이 각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 지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가장 코어 테크닉, 그러니까 중심적인 어떤 그런 능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과 예측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도 심플 셀인 경우에는 진화를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서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있었고 그 중에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유전자가 다시 또 진화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형질들이 결국 개체를 통해서 개체의 진화를 통해서 학습이 되고 그것들이 유전이 되는 것들이고요. 태어나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경우는 아마도 이제 랩틸리언 인텔리전스부터 그런 경우가 생길 텐데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 내가 어떤 행동을 해보고 그 행동이 좋은 효과를 보이면 그 행동을 기억하고 있다가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만약에 벌을 받으면 나쁘면 그런 행동들은 나중에 피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퍼리언으로 가면 우리가 요새 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소위 딥러닝의 초기 버전들이 아마 그 퍼포리언 크리에이처가 될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유인원들이 되겠고요. 이런 유인원이나 아니면 포유류들의 딥러닝의 수준은 아마 뭐 하루 전 거를 기억할 수도 없는, 그죠? 방금 전에 한 것도 잊어버리는. 그러나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뭐 아주 짧은 순간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없었고 하는 것들은 아마 종의 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아마 인간의 능력을 넘지는 못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이 딥러닝을 통해서 커먼 센스 러닝도 하고 그다음 롱텀 플래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학습이 다 가능한 거죠. 리스판스 역시 반사적인 행동부터 시작해서 맨 나중에는 계획, 그다음에 추론,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뭔가 메모를 하고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후세에 전하는 그런 정도의 지능까지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극을 퍼셉션 하는 거, 그리고 공간 지각, 그리고 감성 지각, 그리고 어떤 시간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화학적 반응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제스처와 랭귀지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모빌리티도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기어가기 정도의 수준에서 네 발, 두 발을 통해서 이제 두 발로 걷는 그런 동물들이 됐고요. 저희 인간이. 그리고 머니플레이, 조작하는 능력도 화학 반응이나 접촉을 통한 것부터 움켜잡기에서 달래서 잡는 능력, 그리고 나중에는 손재주가 굉장히 많은 동물로 진화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지능들이 이렇게 포섭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사람인 경우에는 결국은 이 앞에 있는 그런 초보적인 동물들의 지능들을 다 포함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이 AI냐? 여기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박현섭 PD하고 여러 가지 교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되려면 아마 이게 이제 그 자연지능의 그 인간지능 정도로 본다면 그 인간지능의 안에는 인식지능이라는 것이 있고 또 판단지능이 있고 운동지능이 있고 인식지능 안에는 시각, 청각, 감성, 판단지능에는 추론계획, 자연어 이해, 그리고 운동지능에는 이동 조작, 주행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진 센터에 소위 이제 핵심 지능, 그러니까 코어 인텔리전스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지능들은 센싱된 정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센싱된 정보를 가지고 지능을 통해서 적절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싱을 어디서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텔리전트 에이전트가 지능을 가지고 활약하는 어떤 분야가 버추얼 월드일 수도 있고 피지컬 월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월드인 경우에는 금융, 의료, 법률, 게임, 보안, 저술,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활약한 동네가 되고요. 피지컬 월드는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신 스마트 공장, 의료, 고령 케어, 소셜 국방 안전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버추얼 월드인 경우에는 실수를 해도 용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죽는 게 아니니까요. 피지컬 월드에는 실수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지능 기술은 학습, 지식, 인지 계산이 공통 핵심 지능이 될 것 같고요. 이런 핵심 지능을 통해서 결국 인식지능과 판단지능과 운동지능이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사후에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이 자연지능이고, AI는 이것들을 우리 과학자 혹은 기술자들이 만들어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지능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최근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각광을 받는 대표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식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경우에 소위 언어를 통해서 그 지식을 표현하고 그런 표현된 것들을 책으로 만들든지 뭐 정보로 저장을 해서 후세에 남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해서 후세에 남기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온톨로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개념적인 어떤 사전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지식과 어떤 학습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잘 응용을 해서 뭔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리얼 타임으로 결정해주는, 디시전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일종의 컴퓨터로 보면 OS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지능에서의 O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그니티브 아키텍처가 될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각 지능 분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식지능은 오브젝트 그리고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식 그리고 이제 감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식이 요즘에 굉장히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에 해당되는 딥러닝이 발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딥러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feature representation, 그러니까 특징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 전에 방법은 클래시컬한 어프로치는 사람이 특징을 알려줘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와 남자를 가르는 기준이 키와 몸무게라면 예전에는 키와 몸무게가 중요한 거다라고 컴퓨터에다 알려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줬습니다. 68, 180, 50, 170 이런 식으로 몸무게와 그 키를 데이터를 주면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하는 거죠. 아래 그림에서부터 데이터 분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주면 이게 여자다 남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동으로 판정을 하는 건데, 딥러닝의 경우에는 그 키와 몸무게가 중요하다는 얘기 하지 않고 데이터를 던져주면 자기가 알아서 키와 몸무게가 중요한 거네라고 자율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걸 통해서 클래시파이 하는 것이 딥 네트워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특징을 자기가 알아서 배운다는 사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큰 그런 기술이고, 이 기술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미지 커뮤니티에서, 즉 패턴 레코그니션 한다든지 아니면은 머신 비전 커뮤니티에서 그동안에 사람과 겨루어서 거의 그 성능이 굉장히 몇 배 이상 나쁜 그런 결과를 냈었는데, 이와 같은 그 딥러닝을 통해서 갑자기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MSRA라고 하는 것이 보면 2015년인데 152층의 딥 네트워크를 써서, 딥 러닝을 써서 3.57%의 에러리율을 보이는 거의 사람의 수준으로 오른쪽에 보이는 저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맞추는 겁니다. 배는 다 배죠. 근데 저런 것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맞춥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이모션 퍼셉션에 페퍼가 가정에 들어가서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건데, 약간 쇼케이스인 점도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모션은 그렇게 많이 인식하는 정확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쇼케이스 같고요. 신디아 브리지 G보도 역시 이건 제가 쇼케이스 하는 거지만, 이게 그렇게 크게 다 보신 비디오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보기엔 아직 상품이 안 나오는 걸 보면 이모션을 다루는 것들에 대한 능력이 아직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도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그 CTO가 영어로 연설을 하면서 오른쪽 화면 위에 오른쪽 화면에 중국어로 리얼타임으로 번역이 되는 근데 지금 한 7% 정도 수준, 그 전까지의 2배 이상의 성능을 보이는 것을 딥 네트워크로 됐고요. 딥러닝을 통해서 페이스 인식도 거의 뭐 사람 수준으로 가는 것이 됐다고들 지금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만, 판단 지능은 세 가지인데요. 추론, 그다음에 계획, 그리고 언어. 저기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알파고가 4대 1로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겼고요. 거기에 충격을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왓슨이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예.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왓슨이 그 정보 검색 도구로서 질문을 이해해서 하는데 뒤에 보면은 실수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수준이 그 당시 아니었는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 100%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각광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아마 이런 것들 음성을 통해서 어떤 인더스트리나 어떤 작업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작업하는 걸 해주면 아마 좀 더 쉽게 인터페이스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래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플래닝도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 지금 작전 내비게이션도 이게 사실 플래닝의 아주 진수인 인텔리전스이고요. 저 오른쪽에 보면 트립 플래너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제주도에 뭐 이틀 동안 가는데 내가 어디 가면 돼 하고 물어보면 쭉 그 플래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플래닝 인텔리전스, 정보를 서로 주고받는 입장에서의 플래닝이 되겠고요. 로봇 쪽에서 본다면 아마 식사 준비하는 것들이 일종의 그냥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어서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려면 아직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능이 이제 운동지능이 되겠습니다. 운동지능이 이동하는 능력하고,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쓰러지지 않고 이동해야 되는 거죠. 뭐 쓰러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단도 있고 평평한 데도 있고 뭐 눈길도 있고 이런 데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머니플레이션 스킬, 조작하는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행하는 지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행하는 능력. 이게 이제 모빌리티죠. 그래서 가장 아마 앞선 기술을 보이는 것이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모나 이런 거는 이렇게 평평한 데서는 뭐 잘 되는데, 사실 이런 눈길 같은 데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머니플레이션 지능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어디를 이게 공을 놔야 된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공을 놓는 것까지가 신뢰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쫓아다니는 것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DRC 휴보가 1등했지만 이런 조작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최근에 구글이 그래스핑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 거에서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하는 건데, 또 저스틴 같은 경우에 이제 오지를 가지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뭔가 이렇게 섞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 아마도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잡고 이런 일들을
작업을 알려주면 저절로 자기가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찾고 그래서 몇 가지 그 기본적인 그 동작의 요소를 찾고 그런 것들을 리컨비네이션해서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그런 능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비게이션도 로봇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도 저희 사실 연구실에서 여기 보시면 레이저도 안 쓰고 그리고 랜드마크도 안 쓰고 소나도 안 쓰고 카메라만 가지고 과연 주행을 얼마나 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해본 건데 보시다시피 그 학생들이 있는 저런 카페에 조금 정돈되지 않은 환경에서도 상당히 잘 주행이 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아웃도어도 이건 다 아시는 내비게이션이고요.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지금 자율주행을 합니다. 학습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쿼드컵터 물론 헬리콥터 비슷한 것들이 지금 현재 그 드론의 경우에는 수준이 자율주행은 아니고 조종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이제 그 AI의 미래와 로봇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그 2014년, 15년에 영화에 나오는 AI 로봇입니다. 채피도 있고, 빅히어로도 있고, 여기 엑스마키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이런 영화로 만든 로봇은 거의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는 그런 로봇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숙제되고 아마 일반 대중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운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가능하겠죠. 그래서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45년까지 지금부터 30년 뒤까지를 한번 그려보면 현재 저희가 2016년에 와 있고 2016년에서 우리가 만난 가장 최근에 핫한 어떤 테크놀로지는 구글카, 왓슨, 알파 그랜드 챌린지, 알파고 정도 수준이 아닐까. 이 정도 수준이 과연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이 되려면 글쎄요, 어떤 우리가 그 배리어를, 장벽을 뛰어넘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테크니컬 브레이크스루를 우리가 더 겪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같은 어떤 그런 학습 기술, 학습 분야에서는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로봇 자체의 지능으로 본다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스피치 인터랙션을 하는데 대신 미싱 인포메이션을 찾아야 됩니다. 물 갖고 와 그러면 물 갖고 오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물은 유체이기 때문에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물을 갖고 온다는 의미는 컵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유체를.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물 갖고 와라는 얘기는 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물 갖고 와라고 하는 거에는 숨어있는 커먼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5살짜리도 하죠. 로봇이 물 갖고 와를 진짜 물 갖고 오는데 필요한 모든 플래닝을 하기 위한 모든 지식을 다 채우려면 상당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싸게 만들면 하나도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가 가능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지능 로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컴퓨터의 발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도전 과제인가? 판단 지능만 가지고 하면 알파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 지능만 가지고 하면 버추얼 월드에서 통하는 지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세계에서 통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려면 인식지능과 운동지능과 판단지능이 다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놨는데 판단지능하고 인식지능이 겹치는 부분이 버추얼 월드에서 필요한 아마 인식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사실 언서틴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작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잘 인식도 할 수 있고 한데 오른쪽에 보시면 같은 인식지능이라도
운동지능이 필요한 인식지능은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입니다. 지금 구글에서 아무리 2차원 사진을 주고 그 사진을 해석하고 태깅을 붙이고 거기다가 레이블링을 붙이고 하는 건 다 2차원이에요. 그러나 로봇은 2차원적으로 이게 무엇이라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글쎄요. 뭐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제한된 정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3차원적인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런 3차원 정보를 왼쪽에 있는 판단지능과 인식지능의 교차점에 있는 거에는 컴퓨테이션 타임이 사람이 지루하지 않으면 됩니다. 1초 기다릴만 합니다. 2초도 기다릴만 합니다. maybe 5초도 괜찮아요. 예. 근데 오른쪽에 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하는 로봇의 경우에는 적어도 아마 이동한다고 보면 초당 신체 길이 속도에서 인식과 판단이 필요한 정도로 빨리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서틴티도 많고 그리고 더 복잡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것도 더 빨리 해야 되고 그러면 완전히 다른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인식과 운동지능에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새로운 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을 넘어서는 것들이 필요한데 딥러닝은 아직 코절 릴레이션,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뭔지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딥러닝만 가지고는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딥러닝만 가지고는 어떤 앱스트랙트 널리지를 앱스트랙트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딥러닝과 더불어서 또 다른 딥러닝 수준의 학습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데이터 싸움이에요. 데이터 헝그리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못합니다. 배가 고파서. 근데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들은 두세 살짜리 애들도 다 데이터가 많아서 학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AI에 해당되는 OS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컴퓨팅 파워도 필요합니다.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컴퓨터의 안에 칩 덴시티가 이제 한계에 이르려고 하는데 아마 그걸 돌파하려면 뭐 양자 컴퓨터도 있을 거고 슈퍼 컴퓨팅,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도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로봇은 움직이는 거고요. 움직이는 곳에 지능이 있는 거고요. 움직이는 지능을 만들려면 우리는 액추에이터도 필요하고요. 다른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다. 부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의 성장 속도가 지금 10년에 한 2배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스피드업을 해서 30년 뒤에는 뭐 기계적인 능력이 한 10배 이상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놀랍워하고 관심 있게 생각하는 AI 영역은 판단지능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우리 인간이 진화에 의해서 획득한 지능이 아닙니다. 인간이 후천적 학습에 의해서 발전한 지능이고요. 바둑, 체스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몸에 체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면은 굉장히 존경스럽고 하고 싶어 하고 합니다. 내가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AI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식지능, 운동지능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 못 걷고 더 잘 못 잡고 더 잘 못 다루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진화에 의해서 획득한 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시각, 청각, 물체적 내비게이션. 그러나 우리가 로봇 AI를 만들려면 이 수십억 년 걸려서 진화한 이 지능을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않으면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최피 같은 로봇이 나오려면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딥러닝의 역량은 위에 얘기했던 두 영역 모두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지능의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AI와 AI 로봇의 연구에 투자. 자, 우리 알파고라고 하는 것이 뭐죠? 저는 이 알파고가 맛있는 요리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그러면 우리 로봇에서는 뭘까요? 쓸만한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쓸만한 로봇, 즉 알파고를 기획을 해야죠. 제품 기획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알파고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알파고의 경우에는 기보죠, 기보. 3천만 장에 해당되는 기보. 그럼 요리에서 뭐죠? 요리 재료죠. 쓸만한 로봇인 경우에는 뭘까요? 쓰여질 곳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피킹을 하고 그래스핑을 하려면요. 여기에 대응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구글이 그게 필요하니까 로봇을 100대쯤 쫙 깔아놓고 데이터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 데이터를 우리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에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였냐면 딥러닝 혹은 몬테칼로 트리서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비유를 드리면 요리 기기입니다. 요리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든지 이런 요리 기기. 그러면 쓸만한 로봇에서도 이거에 대응하는 기계 학습 기술이라든지 인지 컴퓨팅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보면 원천 기술입니다. 그리고 알파고의 경우에 이 알파고를 만들기 위한 딥마인드 엔지니어들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요리사가 필요하고요. 쓸만한 로봇을 만들려면 로봇 AI 엔지니어가 필요하고요. 이걸 서포트하려면 우리 인력 양성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파고를 만드는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폴리시 네트워크, 밸류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걸 만드는 데 필요한 노하우고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노하우가 조리법입니다. 조리법, 레시피. 로봇을 만드는 노하우는 필요한 로봇 지능의 설계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노하우, 응용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1분 얘기하고 이제 떠나겠습니다. 제가 100분을 만나서 AI 얘기, 로봇 얘기를 하면 100분이 저하고 다 논쟁을 할 정도로 해박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토메이션이냐 오토노미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토메이션은 자동화죠. 오토메이션은 특징이 뭐냐면 프리 프로그램드 된 거 이외의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토메이션이 되어지는 곳은 예를 들어 공장을 가면 그 공장에 내가 프로그램한 이외의 사건이 안 나도록 만듭니다. 오토노미는 자율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사건들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토노미가 결국 지능이고 AI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면 뭐가 되는 거냐? 학습을 여러분들 알파고에서요.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을 뒀을 때 그 바둑판에 있는 그 컨피규레이션, 그러니까 그 바둑판의 형세, 그 바둑판의 가 3천만 장을 통해서 배웠던 그 3천만 장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한 장도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도 최선의 수를 골라내는 겁니다. 한 장도 같지 않다는 얘기가 뭐죠? 내가 프리 프로그램 된 게 아니죠. 그건 학습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토노미고요. 그래서 요즘의 공장들을 보면 오토메이션과 오토노미가 조금씩,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토메이션 100이었는데 지금은 아마 오토메이션이 95, 오토노미가 한 5, 아마 이것들이 점점 가서 나중에는 오토노미가 100 가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의 수준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봇을 하는 사람으로서, 로봇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또 인공지능에 좀 일찍이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이 기술들이 발전해서 우리 인류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데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